조선의 군주들 가운데 전쟁에서 밀려난 이들은 있었습니다. 적 앞에 고개를 숙인 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아들을 더 두려워한 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드문 이야기는 바로 인조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는 아들의 눈빛조차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은 칼을 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반역을 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실을 알고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것만으로 아버지인 왕은 무너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병자호란의 패배가 아닙니다. 전쟁이 끝난 뒤 돌아온 아들마저 끝내 품지 못하고 무너뜨린 이야기입니다. 1623년 인조는 왕이 됩니다. 하지만 이 왕좌는 처음부터 그에게 약속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칼이 열어줬습니다. 광해군을 몰아낸 반정.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칼이 열어준 자리는 칼에 의해 다시 닫힐 수도 있다는 것. 인조는 왕이 된 그날부터 평생 지워지지 않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나는 정당한가? 이 자리는 진짜 내 것인가? 공신들은 끝까지 나를 따를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인조는 처음부터 무조건 악한 왕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나라를 지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조선의 채통을, 왕조의 명분을, 백성을. 하지만 반정으로 얻은 왕좌는 평생 그를 갉아먹는 불안을 함께 줬습니다. 그 불안이 나중에 모든 것을 망가뜨립니다. 이런 왕일수록 나라보다 먼저 지키는 게 생깁니다. 백성이 아닙니다. 전장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인조는 명분을 붙들었습니다. 광해군의 현실 외교를 버리고 의리와 대의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냉정합니다. 명분이 높다고 해서 현실의 칼날까지 막아주지는 않았습니다. 1627년 정묘호란, 1636년 병자호란, 그리고 조선의 왕은 삼전도의 눈밭 위에서 청태종 앞에 이마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왕이 무릎을 꿇는 그 순간 무너진 것은 체면만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권위, 조선의 자존, 그리고 인조라는 한 인간의 내면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패배의 대가로 인조의 두 아들이 청으로 끌려갑니다. 장남 소현세자, 그리고 둘째 복림대군.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볼모로 끌려간 왕자들은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두 아들은 같은 곳에서 완전히 다른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복림대군은 청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그는 굴욕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무릎 꿇던 그 장면, 조선이 짓밟히던 그 기억. 그래서 그는 이를 갈며 다짐했을 것입니다. 반드시 갚아준다. 반드시 되돌린다. 이 아들은 인조의 마음을 알아줬습니다. 인조의 분노를 함께 품어줬습니다. 그래서 인조는 복림대군에게 더 기울었습니다. 반면 소현세자는 무엇을 봤을까요? 그는 달라진 세상을 봤습니다. 소현세자는 청에 머물며 아담샬 같은 선교사와 교류했고 서양의 천문학과 세계지도, 서양에서 온 서책을 접하게 됩니다. 조선에서는 중화 질서가 세상의 전부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세자가 본 세계는 달랐습니다.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청은 단순한 오랑캐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이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새로운 현실이었습니다. 여기서 비극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아버지는 청을 치욕으로 기억했습니다. 아들은 청을 현실로 보았습니다. 복림대군은 아버지의 상처를 함께 품었고 소현세자는 아버지가 외면하고 싶은 진실을 들고 왔습니다. 인조가 어느 아들에게 더 마음이 기울었을지는 굳이 길게 말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1645년 소현세자가 오랜 볼모 생활 끝에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보통이라면 궁궐은 기뻐해야 했습니다. 타국에서 오랜 세월을 버티고 돌아온 왕세자. 상처 입은 나라가 다시 일어설 희망. 하지만 궁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기쁨보다 먼저 냉기가 돌았습니다. 세자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전하,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인조의 눈에 비친 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청을 보고 웃는, 자신이 외면하고 싶었던 시대를 살아낸 사람, 조선의 오래된 세계관을 흔들 수 있는 존재. 후대 야사에는 이 부자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전해집니다. 인조가 세자가 가져온 벼루를 집어던져 맞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실록에 그대로 확인되는 기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말해줍니다. 후대 사람들이 기억한 두 사람의 사이는 그만큼 차갑고 날이 서 있었다는 것을. 소현세자는 청을 찬양하려 했던 인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청을 무시한다고 해서 청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조선이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로 버텨야 한다는 것. 그것이 세자가 들고 돌아온 가장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왜 위험했을까요? 그 생각이 맞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조에게 더 위험했습니다. 왕이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은 적이 칼을 겨눌 때가 아닙니다. 자신이 외면한 현실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더 정확히 말할 때입니다. 세자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전하, 세상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인조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말이 울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틀렸다는 것인가? 내가 무릎 꿇은 뒤에도 아직 더 배워야 한다는 것인가? 내가 지킨 명분은 결국 아무 의미도 없었다는 것인가? 바로 이 순간부터 소현세자는 아들이면서 동시에 인조가 끝내 인정하기 싫은 시대의 얼굴이 됩니다. 그리고 비극은 너무 빨리 닥칩니다. 소현세자는 귀국한 지 2달 만에 급소합니다. 돌아와서 제대로 자리도 잡아보기 전에 쓰러진 것입니다. 이 죽음을 두고 후대에는 수많은 의혹이 따라붙었습니다. 독살 의혹도 그중 하나입니다. 인조가 직접 독살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범인 확정이 아닙니다. 그 죽음 뒤에 왕이 보인 태도입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왕은 아버지로 울기보다 군주로 계산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기록을 보면 인조는 소현세자의 장례를 세자에게 걸맞은 긴 예법으로 치르기보다 단상으로 줄이려 했고 신하들의 반대로 뜻을 거두게 됩니다. 세자가 죽자 조정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궁 안에는 슬픔보다 먼저 이상한 서두름이 감돌았습니다. 크게 하지 마라. 길게 끌지 마라. 이건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라기보다 무언가를 서둘러 덮고 지나가려는 차가운 계산에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바로 그 차가움이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계속 의심하게 만든 것입니다. 세자가 죽은 뒤 그의 아내 미네빈 강씨에게 죄목이 씌워집니다. 인조를 독살하려 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야기는 더 서늘해집니다. 아들이 의문의 죽음을 맞은 뒤 독살 의혹을 받는 아버지 인조가 며느리에게 씌운 죄목도 독살 시도였습니다. 그 혐의의 실체를 오늘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구도 자체가 당시 궁궐 안의 공기가 얼마나 음산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미네빈 강씨는 끝내 사사됩니다. 세자의 세 아들은 제주로 유배됩니다. 왕이 아들을 잃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의 자리와 흔적 자체가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비극적인 건 세 손자 중 둘은 제주에서 끝내 죽고 한 명만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은 죽었습니다. 며느리도 죽었습니다. 손자들은 섬으로 보내졌습니다. 왕은 두려워했던 것을 없애는데 성공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백성들이 본 건 강한 왕이 아니라 끝까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복림대군은 결국 왕이 됩니다. 훗날의 효종입니다. 그는 북벌을 외쳤습니다. 인조의 상처를 함께 품어준 아들이 결국 왕좌를 이었습니다. 반면 소현세자가 보고 온 현실은 조선 안에 끝내 뿌리내리지 못했습니다. 달라진 세상을 먼저 본 눈은 사라졌고 조선은 그 눈이 가리키던 방향 대신 익숙한 분노와 명분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인조의 비극은 단지 전쟁에 진 왕의 비극이 아닙니다. 인조는 왕좌를 지켰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조선은 미래를 잃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조차 견디지 못한 왕, 그 이름 인조였습니다.